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겪은 50대 여자입니다. 흔히들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고들 하지요. 특히나 우리 나이 또래 여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자고로 여자란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도 피고 인생도 무탈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쉽나요? 요즘에야 재고 따지고들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여자가 남자를 고른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동네 아주머니께서 주선해 주신 선자리에서였죠. 남자는 인물이고 키고 다 필요 없다고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의 첫 인상은 정말 인물도 키도 별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더분한 인상에 저보다 조금 더 큰 보통의 체격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해서 선을 보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석 달도 안 되어 날을 잡았습니다. 웨딩 드레스까지 다 맞추고 나서야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혼집은 지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야. 뭐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인 내가 모셔야 하는 거니까. 아니, 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같이 안 산다는 말도 없었잖아.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아들이 나 하나인데. 어린 마음에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우리 엄마랑 떨어져서 남의 엄마랑 산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요. 그렇게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고작 1박 2일. 그것도 차만 있으면 아니 차가 없어도 고속도로로 언제든 갈 수 있는 강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해서 호텔 정도는 기대했는데 남편은 당연히 민박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날 밤은 강릉에 있는 허름한 민박집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어린 저는 그저 순진하기만 했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남편의 집에 처음 도착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삐까 번쩍한 기와가 얹어진 집이었죠. 요즘에도 마당 딸린 넓은 부지집은 비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마당에는 장독대도 있고 수도도 있고 평상도 넓게 있더라고요. 마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애기는 짐 풀고 부엌 그러오니라. 신혼여행에서 집으로 도착한 저에게 펼쳐진 건 혹독한 시집살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젊어서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이혼을 했다니 시어머니의 성정을 알만도 하시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다 알고 계셔야만 했죠. 게다가 이 넓지 않은 집에서 제가 눈에 10분이라도 안 보이면 큰 목소리로 저만 찾아다니셨어요. 예, 새애기. 애기 어딨냐? 어디 갔어? 아니요, 어머니. 저 화장실에 있어요. 에이구, 반찬을 편식하니까 변비에 걸리는 거지. 심지어는 제 화장실 사정까지 꿰고 있어야 속이 풀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편식했다는 말도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잡채를 하신다기에 장을 봐왔는데 저희 집은 잡채에 목이버섯을 안 넣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잡채거리를 사왔는데 왜 목이버섯이 없냐고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목이버섯을 안 넣어서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세상 어느 잡채에 목이버섯이 안 들어간다니? 난 그런 잡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네가 안 좋아해서 안 사온 건 아니고? 그렇기도 한데 지금 나가서 사올까요? 에이구, 됐다. 이번만 없이 하거라. 겨우 목이버섯 한 줌 안 사왔다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의 혀 차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잡채에 콩나물을 넣는데 시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만들었는데 싶어서 억울해졌죠. 그치만 갓 시집 온 아가씨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드나요? 꾹 참고 잡채를 무쳐야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닥이 마룻바닥이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나무 가시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생 콩기름 먹인 장판에만 살아봤는데 마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마루에 뾰족 나와 있는 나무 가시에 발가락이 찔려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가시 박혔어. 아, 아파. 너무 아파. 어머, 어디 좀 봐라. 아이고, 내 아들 어떡해. 너는 도대체 마룻바닥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남편 발을 찔리게 해? 내일 일 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뭇가시를 찔리면 얼마나 아프고 신경 쓰이는데 그게. 저는 그날 남편 발을 붙잡고 손전등을 비춰가며 보이지도 않는 가시를 빼느라 진땀을 뻘뻘 흘려야 했답니다.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가 실세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군림하는 왕이라면 남편은 그 왕의 총애하는 세자였던 거죠. 저는 중전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무수리 중에 가장 하급 무수리였죠. 왕이 총애하는 세자를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야 하는 무수리요.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시어머니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전문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삶이 어디 쉬운 거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또 들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커서 배울 기회도 없이 컸지만 남편은 하나뿐인 외동아들에 게다가 시아버지가 이혼하면서 물려주신 재산이 제법 됐거든요. 두 모자가 먹고 살기 풍족하니 아들을 가르치기도 벅차지 않았겠죠. 아니 솔직히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정도야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무슨 서울대학교 졸업장쯤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네가 보기엔 내가 가진 게 많아 보이겠지. 아무래도 내가 얼굴이 좀 귀티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나는 네 시아버지한테 받은 거라곤 이 집뿐이다. 나머지는 다 철용이가 벌어오는 걸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거야. 너 남자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 타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철용이가 다 학교를 잘 졸업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야, 아들 한 명이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저희 집은 5남매라 5명 다 학교 갔다간 집안 기둥뿌리가 뽑혔을걸요. 그래도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사돈이 안 시켜줬겠냐? 그럼 어머니가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저 그래도 반에서 15등까지는 했어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전 대학도 갈 자신 있어요. 어때요, 어머니?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시어머니만 보면 벌벌 떠는 새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뒤로도 어머니가 남편 학교 자랑만 하면 저도 대학 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남편 학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놈의 고등학교 언젠가 검정고시라도 따버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다 어머니가 찾은 새로운 간섭거리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따로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넘도록 소식이 영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바닥에 철푸덕 앉을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찬데 철퍽철퍽 앉으니까 아랫도리가 차서 애가 안 서는 거다. 방석이라도 깔고 앉아야지. 여자가 칠칠지 못하게. 처음엔 저도 어머니 말에 그런가 싶어서 항상 어딜 앉든 방석을 꼭꼭 챙겨댕겼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고요. 하지만 제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겠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니라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당신 아들씨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대꾸를 할 참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결혼 2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동그란 배를 볼 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배가 이렇게 동그라면 꼭 아들이게 마련이다. 우리 집은 시가귀에서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말이다. 아들이 아니면 또 나를 얼마나 들들 볶을까? 아기를 가진 10달 내내 저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다행히 우리 아기가 나를 살려줄 작정이었는지 10달 만에 만난 아기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결혼 내내 시어머니에게 맨날 천덕꾸러기 무수리 취급을 받아서 내심 아기를 미워하시면 어쩌지 싶었는데요. 남편을 꼭 빼닮은 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안을 틈도 없이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어화둥둥 내 새끼 하면서 말이죠. 어쩜 이렇게 철용이를 쏙 빼닮았나 몰라. 그냥 30년 전에 내가 낳은 애 같네. 아주 그냥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를 낳기 전엔 시어머니와 남편만 모시면 되는 무술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상전이 한 명 더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그런 걸까요? 아들을 위해 하는 고생은 남편 시어머니를 위해 하는 고생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고생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저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의 단도리도 아주 조금씩은 이해가던 때였죠. 그렇게 신혼 초에 비해 아주 조금 평화로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엔 꼬박꼬박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와 저녁부터 찾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녁 시간을 훌쩍 넘겨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피곤해서 죽으려고 했죠. 그 좋아하던 밥도 마다하고 들어오면 그저 코 골고 자기 바빴어요. 하루는 슬쩍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죠. 요즘 야근이 많아요? 부쩍 늦게 들어오네. 밥은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어허,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관여하려고 하나? 신경 쓰지 말고 자네는 자네 할 일이나 해. 물어보지 말 걸 물어본 사람처럼 저를 다그치길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저는 낮에 어머니 상대하랴 애부랴 정신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랑 놀이터에 놀러 나가고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건들거리면서 담장 너머를 보려고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저는 무서웠지만 아직 밤도 아니고 여차하면 소리를 빽 질러야지 하는 심산으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누구세요? 여기 김철용 씨 집이에요? 누구신데요? 김철용 씨 집 맞는 거죠? 그 양반 여기 사는 거지?
왠지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오히려 이런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는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남자가 기웃거린 그날부터 저희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난리가 나셨죠. 경찰은 성인 남성의 경우 실종 신고를 그렇게 빨리 받아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어머니는 남편이 오지 않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남편만을 찾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담장 너머를 훔쳐보려는 그 남자와 남편이 번갈아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남편 놈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큰 사고는 아닐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경찰서를 뒤엎내 만회한 지 나흘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건강하게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고 다행이라고 엉엉 우셨죠. 겨우 진정된 시어머니가 잠에 드시고 저는 남편을 방으로 데려와 나지막히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이 나흘 동안 뭐 한 거예요? 알 거 없잖아. 이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야? 당신 나한테 간섭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나한테 간섭도 명령도 하지 마. 남편은 베개를 챙기고 거실로 나가잤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의 외부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니 제발 외박하는 날에 전화만 한 통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연락 없이 외박하는 날이 점점 잦아졌죠. 그래서 저는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다라며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원래 야근이 많지 않던 직종인지라 야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심증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었어요. 아니나 달라 남편의 셔츠에 여자의 파운데이션 자국과 립스틱 자국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박박 빨아 없애려다가 저는 혹시 몰라 우선 그 셔츠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은 그 흔적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점점 묻어오는 흔적들이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셔츠에 립스틱 자국 묻혀오는 건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저 스쳤겠거니 부딪힐 일이 있었겠거니 하며 억지로 참고 넘겼어요. 그러나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모텔 라이터가 나온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늦게 들어오느라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오는 남편에게 모텔 라이터며 립스틱 묻은 셔츠들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야근이 아니라 여자 만나느라 늦게 들어왔던 거였어? 왜? 오늘도 자고 오지. 오늘은 왜 집에 들어왔는데? 조용히 안 해? 야, 어머니 깨시겠다. 어머니 깨는 건 무섭고 내가 네 바람 피는 거 아는 건 안 무섭니? 툭하면 립스틱 묻혀오는 것도 매일 말없이 늦고 툭하면 외박하는 것도 다 참았어. 이렇게 참고 참은 나한테 적어도 모텔 라이터는 보여주지 말았어야지. 받았으면 버리고 오든가.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모텔 라이터를 주우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바람핀다고 의심하는 거야? 이거 강 부장한테 빌린 거야. 강 부장이 모텔 간 게 내 탓이냐? 그리고 뭐, 니? 너 지금 남편한테 니라고 했어? 이게 진짜 혼나볼래? 해버리고 마누라버리고 딴 여자 만나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존대를 해? 네가 막 나가면 나도 막 나갈 거야. 앞으로 나한테 존경 존중 이딴 거 받을 생각도 마.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남편은 성질을 내며 또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가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도 섣불리 이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 처지를 생각하며
울다 지쳐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잠이 든 제가 잠든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억지로 눈을 뜬 건 대문이 부셔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김철용! 김철용! 너 여기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당장 안 나오면 내가 니네 집 다 불질러 버릴 거니까 당장 나와! 자다 깬 저는 놀라서 대문을 열었죠. 대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얼마 전 저희 집안 담장 안을 훔쳐보려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열린 대문 사이로 손을 쑥 놓고는 우악스럽게 문을 열고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남자 팔에 매달려 누구시냐, 왜 이러시냐 해도 남자는 오로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제 남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맞은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요. 갑작스레 소란스러워진 거실에 나온 시어머니는 모르는 남자가 침입했다는 사실에 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야말로 집이 쑥대밭이 됐지요. 그 남자는 제가 말리든 말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남편을 개패듯 패기 시작했습니다. 런닝과 빤스 바람에 자고 있던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당신 말 잘했네. 당장 신고해요. 이 새끼가 내 마누라랑 바람난 새끼인데 당장 깜빵에 집어쳐 넣으라고. 신고 좀 하라고. 알고 보니 그는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남자에게 맞아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입가에 살이 터져서 피떡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 앞에서 싹싹 빌면서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걸 보고 두고 보겠다며 그제야 저희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수건으로 피를 닦기 시작했고 저는 충격에 휩싸여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미친놈! 내가 헤어지나 봐라. 아침부터 사람을 패고 지랄이야, 이 깡패 새끼가. 그러니까 지 마누라 간수 하나 못하고 이 사단을 내지. 그동안 심증만 가지고 있던 남편의 바람이 진짜라고 확인 사살을 당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질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하기도 했고요. 그저 자기 아들이라면 어화둥둥 떠받드는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첩으로 들이라고 하면 어쩌지 하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 굴러다니는 슬리퍼 한 짝을 주워오신 시어머니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슬리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셨어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 새끼면 다른 짓은 다 해도 바람만큼은 피면 안 되지. 내가 네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는데? 내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아유, 엄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오해예요. 그냥 순서가 조금 바뀐 거라고요. 무엇이 어째? 그렇잖아도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단란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목석처럼 구는지. 제가 언제까지 목석이랑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저 팔팔한 30대예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다고요. 어머니도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이 미친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조강지쳐버리고 밖에서 계집질을 해. 어떻게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닮아 어떡해. 어머니, 계집질이라뇨. 저랑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유찬 엄마랑은 다르다고요. 이혼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신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남편을 후두려 패던 어머니는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철옹성처럼 굳건하던 대장부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듯 우는 건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제 슬픔도 잊은 채 어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세요? 울어야 하는 건 전데. 울지 마세요.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 싸고 돌아서 저런 짐승으로 길러놨다. 아이고, 아가, 미안하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지금의 남편처럼 바람을 피다 시어머니에게 걸렸다고 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인 탓에 어머니는 자신의 안방에서 상간녀와 시아버지가 뒹구는 장면을 목격해버리신 거죠. 지 아빠가 계집질하느라 진내 팽겨쳐 놓고 얼마나 개떡같이 살았는지 옆에서 다 봤으면서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다 봐놓고 어떻게 네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옆에서 자기 엄마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고작해야 모텔 라이터뿐 이걸로는 이혼 소송을 하기엔 택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팼던 상간녀의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알았는지 그 남자의 치밀한 준비로 인한 상간남 소송으로 인해 저 또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법정에서조차 사랑이 제냐며 변호사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퇴장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 걸리고도 정신 못 차린 저 남자가 진짜 내가 알던 내 남편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벌금을 물든 깜빵을 가든 그 여자랑 살겠다며 저에게 양육권도 줘버리고 미련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도 지 아들이면 껌뻑 죽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절머리를 치며 이혼 도장을 빨리 찍었나 했더니요. 글쎄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상간녀 남편이 제 남편을 패러 왔던 거고요. 모든 사실을 다 알자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요만큼의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간녀는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러게 남편 간수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쓰레기를 간수하는 사람이 어딨니? 내가 버린 거니까 네가 주워다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해. 뭐라고요? 쓰레기? 참나, 지금 남편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왜? 네 남편한테 쓰레기라고 해서 기분 나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 그럼 남남인데 네가 왜 기분이 나빠?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쓰레기라고 하겠다는데.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상간녀는 그저 씩씩대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제가 지한테 쓰레기라고 하든 말든 오직 상간녀와 상간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도장 쾅 찍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가장 몸고생, 마음고생 심하게 하신 분이 어머니셨어요. 저도 안 빠진 살이 어머니는 10kg나 넘게 빠지셨거든요. 저는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간 같이 살 붙이고 산 정이 뭔지 어머니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아가, 갈 곳은 정했니? 유찬이 바로 데리고 가기 힘들면 당분간 내가 맡아주마. 아니에요. 아는 언니가 가게 한다고 해서 그 가게 일 봐주면서 언니네 집 새들어 살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제 앞가림 제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아들 잘못 키운 벌을 네가 다 받아서 어떡하니?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니? 저요. 그동안 어머니 많이 미워했어요. 어머니가 절 좀 구박하셨어요? 각 결혼했을 때는 매일 어머니한테 혼나고 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헤어질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랑 이렇게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 다 내 죄다. 다 내 죄야. 네 죄는 여기에 다 두고 너랑 유찬이만 가볍게 헐헐 나가. 알겠지? 저는 그렇게 상간녀에게 미처 마지막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은 남편과 헤어지고 시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정든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서는 그 길이 어찌나 춥고 외롭던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발에 찬바람이 에이는 것만 같네요. 저는 그렇게 아는 언니네서 신세를 지며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그것도 처음 해보는 일들로 부딪히면서 안 해본 고생이 없었네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대를 잇는 그 유전자를 제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들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썼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와 도덕관념이었습니다. 공부, 그까짓 거 못해도 괜찮았어요. 공부가 중요한가요? 그보단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죠. 대를 걸친 망나니 유전자를 제 아들 앞에서 끊어내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큰 티 내지 않으려고 엄하게 가르치며 키웠어요. 정말 다행히 아들은 제 바램대로 순탄하고 무던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아들은 손으로 하는 건 무엇이든 잘했어요. 공부는 늘 중간 정도 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공부로 잔소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든 시켜주려 노력했지요. 그러려고 제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일본에 아주 큰 요리 학원이 있대요. 거기서 배워서 제 레스토랑 차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흔쾌히 아들의 진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남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가 요리학원에 합격했어요. 아들에게 의지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았던지라 아들의 빈자리가 헛헛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 헛헛함 정도는 참을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은 어학연수 1년, 요리학교 2년, 총 3년의 과정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배우는 요리가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라 취직이 훨씬 빠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저 올곧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 들고요. 아들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느라 여자엔 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여자 사고는 칠 일 없겠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시아버지와 남편의 전적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저는 아들에게 굳이 여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내키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들도 나이가 30이 되니까 어느 날 저에게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사귀는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확실할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 어떤 아가씨냐? 그 아가씨한테 잘해줬어? 좋은 친구예요. 서로 잘해줘요. 여자친구가 엄마 한번 뵙고 싶대요. 아들이 좋다면 저도 좋았습니다. 제가 뭐 굳이 가릴 게 있나요? 아들이 좋다는 사람 만나서 저 좋은 대로 가정을 잘 꾸린다면 바랄 게 없었죠. 그렇게 인사 온 아들 여자친구는 아주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어요. 저에게 인사하는 아가씨를 보며 주책맞게도 남편과 얼렁뚱땅 선보고 결혼했던 어린 제가 떠올랐습니다. 날은 너희들 편한 대로 잡아. 예단이나 이런 것도 그냥 능력껏 무리하지 말고 하고. 나는 정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니들 둘만 행복하면 돼. 그거면 된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이 순조롭게 준비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의 결혼에 돈 말고 보탤 게 없었으니 진행 과정을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푹푹 한숨을 쉬더라고요. 모른 척 하려다가 그냥 가볍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고민 있니? 얼굴이 푸석해진 것 같다. 왜? 레스토랑에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인데 네가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응? 사실은 여자친구 부모님이 제 직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 저는 셰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니, 네 직업이 어디가 어때서? 네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아들 싫다면 나도 싫다.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돼요. 엄마 신경 쓰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한마디 덧붙이려다가 저는 그냥 참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앞길에 너무 참견을 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닐 것 같아서요. 남편을 극성으로 싸고 도는 시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하게 지내면서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저는 최대한 꿀리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살짝 다듬고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해서 갔죠. 사돈 쪽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안 싸돈 될 분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만만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제 아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을 숨기질 않더라고요. 엄마인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자네는 결국 그 일을 계속 할 셈인가?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요, 어머니. 제가 주방 보조는 아니고요. 셰프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경력 쌓았고요.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40 전에 제 레스토랑 차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미래 계획에 감동을 받을 줄 알았던 안사도는 마치 제 아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비웃더라고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요. 내가 정말 자네 어머님 있는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하기 좀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사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째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거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방 보조가 아니고요. 셰프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나이 먹고 그 정도 버리면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요. 딸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은 친구한테 시집 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창군 만났을 때 지금이라도 직업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저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그래서 어디 가장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던 게 보통 반대가 아니어서였다는 걸 사돈될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생각나 목이 콱 막히는 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야말로 사돈될 사람 말을 이렇게 무자르듯 자르는 분들이 있는 집엔 제 아들 장가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레스토랑을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원래 셰프가 사장 같은 거고 그 밑에 다른 회사로 따지면 부장, 팀장, 대리 그 밑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냥 주방 보조가 아니고요. 회사로 따지면 팀장 같은 사람이고요. 벌이도 그 업계가 적어서 그렇지 지 능력껏 알아서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돈될 분들의 말에 조곤조곤 따져주자 안사돈은 제 말꼬리를 잡으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머, 주방 보조 아들도 아들이라고 유세를 부리시네요. 외동아들의 홀어머니 있는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내기가 무섭네요, 정말. 희주야, 너도 너희 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니? 너도 유찬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묻자 바깥사돈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물컵을 엎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뻘개져서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이보세요. 지금 아들 가진 유세를 떨어도 유분수지. 내가 버젓이 눈뜨고 옆에 있는데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는 그쪽은요. 도대체 애들 결혼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 옆에 앉혀두고 제 아들한테 저지른 무례는 괜찮다는 건가요? 저도 이런 결혼이면 제 아들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서 돈 없는 것들은 법으로 결혼 못하게 해야 돼. 이 지들이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에 빌 붙으려고 기회만 엿보잖아. 이 기생충 마냥. 모욕적인 언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아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함부로 대하셨던 거 딸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결혼이라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건물 밖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모욕과 무례함에 서로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걸었을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곱게 입었는데 제대로 식사도 못해서 어떡해요. 됐다. 저런 사람들이랑 밥 먹어봤자 체하기만 하지. 아들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택시를 잡아타서 아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쉬는 날인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들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치고 불 꺼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넘게 요리하면서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 우리끼리 맛있게 먹어요. 아들은 야경이 잘 보이는 근사한 테이블에 저를 앉혀두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아들이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야경을 구경했죠. 제 인생에 언제 이렇게 차려입고 야경을 구경할 때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해서 혼자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의 눈이 뒤집혀서 아들이고 마누라고 다 버렸던 남편. 그런 남편 대신 저에게 눈물의 참회를 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제발 시아버지와 남편만 닮지 말아달라는 제 기도를 기특하게 들어준 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들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해왔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방금 전 겪었던 상견례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아들의 여자친구 얘기도 결혼 얘기도 일절 꺼내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뒤로 아들 여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와 제 아들한테 그렇게 난리칠 동안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있던 게 괘씸하기도 해서 더 연락을 기다렸고요. 그러나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그 부모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여자친구 말이래요. 만나는 내내 그 직업은 비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냐고. 그 정도 했으면 그만두고 어디 회사라도 취직하라고 그렇게 들들 볶았대요. 그동안 사귄 정이 있어서 결혼까지 가려고 했는데 저에게 함부로 대한 이상 본인도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그 뒤로 아들은 정말 파혼을 진행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난 결혼이기에 정리할 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더욱더 일에 열중을 했어요. 원래 아들의 목표는 일하던 레스토랑의 셰프로 승격되는 거였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총괄 셰프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파혼하고 반년 뒤쯤 그 레스토랑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죠. 개업식 할 때 저도 오라고 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들은 제가 안 오면 개업식을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놔서 하는 수 없이 개업식에 참여했답니다. TV 드라마에서 회장님들이나 하던 무지개 테이프를 가위로 끊어보는 그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레스토랑 사장인 아들 바로 옆에 서서요. 같이 사진도 찍고 아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레스토랑을 구경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아들 개업식 참여하고 집으로 오는데 문득 제가 처음 결혼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짐 싸들고 시댁에 처음 갔던 그때 말이에요. 사실 아들은 모르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예전 시댁 동네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사 가셨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 각자 서로의 아들 몰래 연락을 하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3년 전쯤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로 계속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제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지 엄마가 쓰러지든 말든 찾아오지도 않고요. 시어머니한테 듣자 하니 그때 그 상간 여랑은 그렇게 살림합치고 몇 년 안 있다가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상간녀가 지 버릇 개 못 주고 바람을 피다 걸렸다지 뭐예요. 그래서 애도 주고 또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림만 합쳤다 헤어졌다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따라갔던 어린 제 세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죠.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찾아갔어요. 이제 저와 옛날 얘기를 도란도란 나눌 사람은 시어머니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어머니를 찾아와 몇 시간이고 얘기를 나누곤 했죠. 뭐하러 왔어? 이 먼 데를. 걱정 말아요. 택시 타고 편하게 왔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왔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밥도 차려드리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들 자랑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라면 워낙 끔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찬이도 사장님이에요. 자기가 사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어머니도 거기 한번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이 몸으로 어딜 갈 수 있겠어. 그저 이젠 죽음이나 기다리는 목숨이지. 어머니가 유찬이 참 예뻐해 주셨는데 저는 맨날 구박해도 유찬이는 어와둥둥 끌어안고 사셨잖아요. 그랬지. 그 조그만 게 어찌나 이쁘던지. 네 시아버지가 한창 계집질하고 다닐 때가 내가 그만한 철용이를 키울 때였거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땐 나 힘들고 집도 힘들고 남편은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철용이를 아주 어렵게 키웠었어. 그래서 유찬이만큼은 어렵지 않게 키우고 싶었지. 그것 때문에 너 구박도 많이 한 거고.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네가 좀 맹했냐. 저거 언제 가르쳐서 살림 넘기나 그 생각뿐이었지 나는. 저는 사는 게 바빠 몇 달 만에 본 시어머니였는데 그렇게 대장부 같던 양반이 늙고 아파서 쪼글쪼글 할머니가 된 걸 보니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 구박받던 거 제가 다 돌려드릴 거니까 그거 다 돌려받을 때까지 사셔야 돼요. 너네 덕분에 이렇게 똑부러지게 사는 줄이나 알아. 맹한 거 가르쳐놨더니 말은. 조만간 유찬이한테 말해서 같이 보러 올게요. 걔도 다 말하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못내 보고 싶으셨는지 데려오겠다는 말에 그러지 말라는 말씀은 차마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 아빠랑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혼했는지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들도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대로 시어머니께 아들의 다 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조만간 말해야겠다 싶어졌죠. 저는 아들이 레스토랑을 차리기 전까지도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었는데요. 아들이 레스토랑을 차린 뒤로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쉬기만 하라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나이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찌뿌둥하고 심심하죠. 그래서 저는 종종 아들의 식당에 찾아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아들 레스토랑 직원들이 거듭 말렸지만 그저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죠. 손님들이 오르내리면 제일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단 청소도 구석구석 열심히 했죠. 그렇게 아들의 레스토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제 기쁨이고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날도 레스토랑 입구를 정돈하며 입간판을 닦던 중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툭 치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실수인 것 같긴 했지만 사과도 안 하길래 저도 모르게 힐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저를 툭 치고 그냥 들어간 사람은 아들과 파혼한 사돈이었어요. 사돈 옆에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듯 싶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대단한 아들 교육하신 분 아니세요? 아들을 어찌나 잘 두셨길래 이런 데서 건물 청소하시나 봐요. 엄마, 그냥 들어가. 상대하지 마. 누군데 그래? 어머니, 누군데요? 아니, 내 사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면 돼. 왜 파혼한 전 남자친구 엄마라고 말을 못하냐고 한마디 쏘아 붙이려다가 저 말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제가 괜히 구업을 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입간판을 마저 깨끗하게 닦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웃돈 주고 예약해야 하는 창가 자리도 아니고 주방이랑 가까운 아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슬쩍 주방으로 갔더니 아들이 정신없이 일하다 저를 발견하고 좋아라 하며 오더라고요. 또 청소하셨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냅둬. 이게 내 즐거움이라니까. 무리하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그리고 사장 엄마가 와서 갈고 닦으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 아, 근데 유찬아,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밖에 희주 와 있더라. 지 엄마랑 같이. 결혼도 했나 봐. 남편도 데려왔던데. 저의 말에 아들은 놀라지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더군요. 하긴 벌써 3년이나 된 일이니까요. 안 싸돈 될 뻔한 여자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건 굳이 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길래 저는 카운터가 보이는 사무실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 여자친구 가족들이 식사를 다 했는지 계산대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원래 아들은 카운터로는 잘 안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계산할 때쯤에 카운터에 서 있더라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예, 뭐. 왜 존대를 하고 그래, 우리 사이에? 이제 여기서 일하나 봐? 여전히 주방 보조고? 아니요, 제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셰프고 제가 사장이에요. 코딱지만한 돈 벌어서 많이 무리했네. 이 동네는 월세 비싸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 평수에 이 위치면 고생 좀 하겠다. 뭐 레스토랑도 내 거고 이 상가도 내 거여서 별로 고생은 안 해. 걱정은 고맙다. 아들의 말에 내내 비아냥거리던 안 싸돈이 될 뻔한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아들에게 확인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없어 보이는지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상가가 네 거라고? 상가가 어떻게 네 거야? 너 10년 동안 주방 보조만 했잖아. 근데 상가를 어떻게 사? 뻥이지? 로또라도 당첨됐나 보지. 너랑 월급도 비슷했는데 어떻게 상가를 사? 말이 안 되지. 제가 뻥을 왜 쳐요?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뭐 이런 걸로 뻥을 칩니까? 카드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자기야, 계산해.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대사를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아들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도 초과가 떴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팍 창피해졌는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러게. 평소에 내가 카드 작작 쓰랬지. 이게 뭐야, 창피하게. 제 아들이 계산하는 동안 안 싸돈 될 뻔한 그 여자는 의리의리한 아들의 레스토랑을 멍한 얼굴로 둘러보더라고요. 층 하나를 전부 레스토랑으로 만들려 튼 거라 평수가 꽤나 넓거든요. 심지어 계단으로 연결시켜놔서 봄이나 가을엔 옥상도 루프탑으로 개방해서 영업한답니다. 제 아들 주방 보조라고 돈 못 번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던 사람이 제 아들의 레스토랑에 와서 바보처럼 입을 떡 벌리고 있으니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요. 지 딸이 사위 한도 초과 카드 때문에 창피를 당하든가 말든가 찐 부자였던 제 아들을 못 알아보고 파혼한 게 아까웠는지 아이고 거리며 주저앉아 흐느끼더라고요. 이럴 줄 알고 저는 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해 줄 때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평생 너랑 나 둘만 알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놨었는데요. 그러길 참 잘했습니다. 제 아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걸 진작 알고 있었다면 돈에 미친 저 천박한 모녀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제 아들이 정말 로또가 됐냐고요? 로또는 이 상가가 아니라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들만 덜렁 데리고 집을 나가던 때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가, 다음 주에 저기 사거리 부동산으로 나와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너 주마.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내 손자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 손자 녀석 다 크면 그때 돼서 물려줘. 저기서 나오는 월세로 애 양육비에 보태고. 철용이 저 자식이 양육비를 보내면 뭘 얼마나 보내겠니? 내가 아들 잘못 키운 업보 이렇게라도 갚게 해다오. 어머니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받은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잘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레스토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간 내색은 안 해도 그때 상견례에서 받은 무시와 모욕이 긴긴 밤일 때면 종종 생각나곤 했었는데,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이렇게 갚게 되다니 통쾌함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서는 일이 잘 없는 아들이 굳이 계산대까지 나온 것에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같이 가는 길에 슬쩍 왜 그랬냐 물었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까 저희 매니저가 봤대요. 입구에서 어머니, 아니 희준의 엄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요. 그거 들으니까 참기 싫어서요. 저는 다그치는 대신 아들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빌딩이 어디서 났는지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졌어요.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떤 남자였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제가 그토록 엄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키우는 내내 아들이 혹시 엇나갈까, 그 더러운 피가 이어지면 어떡할까 얼마나 맘 졸이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너 낳은 거 후회 안 해.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줬잖아. 너 키우면서 네 아빠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랑 네 아빠는 달라. 그건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할머니 보러 갔으면 싶어. 할머니가 너 정말 예뻐했는데 그래도 너 큰 건 보고 돌아가셔야지. 저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들은 다음 휴일에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 헤어졌다가 30년이 넘어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도 큰 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뒤에서 저도 몰래 눈물을 훔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아뵙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양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며느리를 여기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 뒤로도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오던 아들은 간호사인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잘 사귀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귀한 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은 저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할 때 상대의 집안을 보라는 이유가 천박하게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보라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저는 이제 착한 며느리와 선한 사돈 어른들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른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